네, 3월 16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손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정말 그 기관에서 그다음에 외인들이 사줬단 말이에요.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항상 시장이라는 게 항상 뭐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정말 극과 극으로 막 흐르다가 어느 순간 딱 방아쇠를 놔버린 것처럼 땅 하고 움직이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흐르다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거래소를 팔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양시장 좀 들어와 줬고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좀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에서도 뭐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게 오늘 뭐 항생이 뭐 9%, 네, 항생 네. 차이나는 12.5%. 와, 맞아요. 엄청나네요. 이건 뭐 두 자리 숫자로 오를 수도 있군요. 주식이. 그러니까요. 주가 지수가. 홍콩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동안 네. 이제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 뭐 상패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홍콩에 있는 ADR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 또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러시아 쪽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좀 혹시라도 좀 확전될 우려감, 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 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좀 많이 빠졌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오늘 중국 시장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았어요. 어제 미국도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온 거라고 해야 되나 잘 나왔다라고 해야 되나 예상치보다 하회하게 나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저지되면서 연준의 이제 스탠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제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중국도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가격들 나왔는데 뭐 1선 도시는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고 2선 도시는 부합권, 뭐 3선 도시가 조금 빠졌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나오면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뭐 지난번에 헝다 사태 그렇죠. 이후로 네,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을 계속 잘 유동성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좀 발언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쓸 것 같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들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상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관련돼서도 미국 측이랑 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에 중국 기업들 상장하는 부분을 계속 지원한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우호적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우려감에 급락했었던 이제 중국과 홍콩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이 부분에 조금 반응을 하면서 또 국내 증시도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우크라이나의 뭐 젤렌스키도 그런 좀 발언을 했죠. 러시아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하는 요구사항이 좀 현실적이다. 사실은 내고라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현실 선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유가도 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100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뭐 지금 시간으로는 조금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너무 막 우려감, 막 이런 부분들 막 강하게 반응을 하다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당기다가 땅 놨을 때 띵 하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스프링을 누르다 보면 이렇게 압축되어 있을 때 더 이상 안 눌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스프링도 눌리는데 한계가 있지.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스프링이. 그렇다시피 최고로 압력으로 눌렸다가 살짝 손만 떼어도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종목별 반응으로 강하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금리 인상 발표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이던스를 잡을지 파월 네. 의장의 그 스피치가 더 기대가 네, 되는데 맞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나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또 하나씩 또 풀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맞아도 별로 아프지가 않잖아요. 그냥 때렸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감흥이 조금 떨어져가는 구간, 이제 우려에 대한 악재에 대한 감흥이 좀 떨어져가는 구간인데 사실 최근에도 이제 연준의 스탠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25bp지만 그 다음은 50bp야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물가 지표 나온 걸 보니 예상치보다 낮게 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연준이 더 강하게 프레셔를 가하면서
더 속도감을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리 뭐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또 연준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뭐 올해 뭐 한 7차례 정도 뭐 25bp씩 계속 올린다라는 가정인데 지금 뭐 미 국채 10년물 보면 이미 2%대 위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선반영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 올릴 수 있는 한계치를 다 거의 선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 시장은 모든 우려감을 다 반영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로 올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히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얘기했듯이 선반영이 된 이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수치를 잡았다 혹은 뭐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다 이런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까지 뭐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인플레이션 수치들 보시면은 뭐 중국에서의 공급망 깨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러시아 때문에 또 한 번 더 깨진 거 이런 부분들 코로나로 깨졌는데 중국 깨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깨지고 이러면서 공급망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가파르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뭐 니켈 가격 급등한 것도 뭐 중국이 이제 칭샹그룹에서 이제 친 거 그거 커버링 하느라고 급등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기본적으로 러시아 문제가 잠깐 단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나 수출 안 해 막 이래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 재고가 얼마밖에 없는데 뭐 3개월치밖에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나 가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안 돌아갈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었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뭐 밀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뭐 비료 관련된 원자재 뭐 수출 안 하면 뭐 이렇게 밀가격, 고물가격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또 중국은 그런 우려 상황들을 계속 공급난을 제공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자체만으로서는 계속 지표들이 좋았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지표가 이제 더 강하게 물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파이터로서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시장 우려감이 강하게 반영됐었는데요. 이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요. 하나만 해결되면 돼요. 근데 하나만. 지금 그 속보로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합의 도달 희망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발언을 했다. 아까부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게 이게 지금 속보가 아니에요. 지금 6시 13분인데 아니, 속보처럼 지금 막 나와가지고. 이거 아까 뭐냐면 이제 젤렌스키가 그쪽은 아까는 젤런스키 얘기, 지금 이제 외무장관 러시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현실적으로 이제 서로 현실에 좀 가까워졌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게 싸우다 보니까 너무 양측의 피해가 너무 양쪽이 크잖아요. 다 미친 짓이지 전쟁은. 그러니까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라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압박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어서 하면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반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었고 이제 유가였다라면은 이것만 잡히면 되는데 이 잡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당장 잡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기대치를 선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라면은 미국도 속보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시장에서는 좀 다시 또 기대치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또 솔솔 나오는데 참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악재가 1월서부터 계속 쏟아지다가 뭐 맞아요. 국내 글로벌 상관없이 이제 좀 하나씩 풀리는가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상위 대형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네네. 이게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시작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일 많이 때려 맞았잖아요. 이쪽 현대차도 오늘 섹터들이. 3% 이상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머징 시장에서 외국인들 투매성 매도를 맞으면서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업들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이머징 시장 쪽에서 발을 빼고자 하는 중국과 같이 매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더 많이 당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뭐 현대차 기반으로 놓고 본다면 러시아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뭐 LG전자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사실 러시아에서 발을 빼기에는 그동안 투입한 게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애플도 뭐 스타벅스도 뭐 다 마찬가지로 우린 러시아에 뭐 안 팔 거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있지만 국내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국내 기업들의 입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게 뭐 미국과 동조를 맞춰가지고서 우리도 과연 발을 빼는 게 옳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상당히 커지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는 러시아에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 휴대폰에 서 보면은 러시아 쪽에서 보면은 30% 정도가 이제 러시아에서 애플보다 점유율이 높거든요, 갤럭시가.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쉽게 발을 빼기 힘들고 LG 같은 경우도 가전 쪽,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러시아에서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입장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러시아 비중이 좀 일정 부분 뭐 글로벌적으로는 크진 않겠습니다만은 러시아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자동차 섹터 안에서의 현대차 비중이 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대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투자한 게 아까워서 쉽게 발을 못 빼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러시아가 뭐 디폴트 되네. 사실 뭐 디폴트 한 달 유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부분도 좀 강하게 반영이 됐는데 러시아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16일부터 이제 계속 돌아오는 거 상환 못하면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디폴트 구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간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잘 끝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가 이제 중첩됐던 상황 속에서 대형주들이 뭐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대형주들은 그동안 매도 압력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팔지만 않아도 잘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 환경은 이버징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 매도 폭탄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금 노출된 호재성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온 부분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이고 추세냐 뭐 이런 부분을 물으신다라면은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호재들이 그동안 극렬하게 반응을 했었던 악재의 반작용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지금 일단은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더 이상 더 악재로 가거나 뭐 확전되거나 뭐 미국과 중국과 더 문제가 커진다거나 뭐 바이든도 지금 유럽으로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모두의 해결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최악의 매도 폭탄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 혹은 이제 내일 오후쯤 내일 낮이 좀 돼봐야 정확하게 이제 모든 방향성이 좀 정해지겠죠. FOMC의 발표 이후, 그 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관련해서도 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얘기가 좀 나올 거를 좀 기대해 본다면 뭔가 합의라든가. 네, 그 디폴트는 뭐 한 달 유예를 줬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요번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25bp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좀 보폭을 강화시킬 것 같았던 상황이었었지만 물가 인상 압력이 좀 다운된다라면은 그 보폭이 커지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다시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반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의 변화 이 부분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그나마 조금 지난 날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이다. 그렇죠. 막 이렇게 팔다 보면 이거 너무 팔았네. 더 이상 팔기엔 좀 그러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요. 물론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락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방향성이 아직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100 이상에서 얼마나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보통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오늘 항공주 모습 좋았잖아요. 리오프린주.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행주 뭐 이런 리오프린 관련주. 우리 정말 그 건설주도 좋다 했을 때 이게 정점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지금 뭐 이거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인지. 건설주는 사실은 뭐 선거 전부터 계속 정책 수혜주라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소형 건설사들 다 급등했거든요. 중소형 돌아가면서. 건설사들 다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책 수혜라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길게 갈지 몰라요. 사실 신재생도 지난 정부 현 정부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 초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죠? 정책적인 부분의 수혜를 보면서 그랬었던 상황. 그다음에 그때 뭐 대북 관련주들도 한 1, 2년 갔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근데 건설주도 마찬가지인 게 건설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든지 다 수입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안 좋은 환율과 유가 강세는 모두에게 다 피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업들이 뜯어보면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뭐 김영우 교수님 많이 빠진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결자 해지라고 코로나가 줄어들고 이제 중국의 공급망에서 부담스러웠던 시장에서 러시아까지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라면은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 안정은 모든 기업들한테 또 거꾸로 수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리오프닝 상태잖아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오늘 보다 보면은 21일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입국자 격리 없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면세품 이제 구매 한도 없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주는 지금 되게 뭐랄까 유가 급등이라든지 환율 압박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한 부분인데 이쪽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높고 덜 빠지긴 했죠. 여행주도 그렇고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항공주도 그동안 좀 많이 선전했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소비주들도 그랬었습니다만은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빠지고 환율이 오늘 좀 빠졌잖아요.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항공주들한테는 룸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좀 강하게 반영이 돼서 어제 오늘 많이 올라서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주하고 그다음에 항공주 이 두 종목은 뭐 글로벌로 봤을 때 리오프닝 되는 환경 안에서 절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종목들이고 섹터라는 부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락은 있을지언정 꺾이는 섹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횡보는 할지언정 그러니까 올라갈 수 등락을 있다. 하면서도 방향성은 우측 방향이 맞고요. 이렇게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업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리오프닝 섹터는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주도 저가 항공사들.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도 마찬가지로 중저가들. 이게 좀 약간 가격 메리트가 있고 큰 돈이 안 들어와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좀 가벼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유가 하락과 환율 하락에서 절대적으로 좀 수혜를 본다. 그래서 여행과 항공주들은 방향은 우상향 방향이 맞고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하방으로 꺾이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좀 봐주시고 섹터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미용 관련주들, 네. 예, 미용 관련주들이 또 리오프닝에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네. 왜냐면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이제 얼굴 네. 이제 여성들도 그렇고, 네, 맞아요. 이제 얼굴 내밀어야 되니. 네, 맞아요. 그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었잖아요. 미용 레이저니, 뭐 레이저, 필러니, 뭐 필러, 보톡스. 보톡스. 네, 맞아요. 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오늘 뭐 루트로닉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루프로닉은 이미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이제 슈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주름 좀 펴주는 거 있어요. 클래시스라고 있는데 그 종목도 날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필러 넣어주는 거 파마리서치 또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동안 안 움직였던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같은 보톡스, 휴젤 뭐 이런 보톡스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스크 벗으면 그동안 좀 감추고 있었던 부분을 보여줘야 되니 주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레이저나 보톡스, 필러 이런 쪽들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도 좀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개별주들이고 시세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역시 이쪽도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좀 중형급, 중소형급에서 확실히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이쪽이 조금 미용 뷰티 섹터에서 강하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비슷한 종목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 그동안 뭐 예전에 보면 이제 TNL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많이 팔린다고 해서 많이 갔었었는데 요새 뭐 라파스 이런 것들도 이제 마이크로 니들로 이제 하는 업체들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그래서 오히려 미용 뷰티 섹터라든지 뭐 건강기능식이라든지 뭐 그런 쪽들이 있잖아요. 화장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OEM, ODM 뭐 요새 중국 때문에 한번 출렁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메이크업 쪽이랑 관련되는 클리오 예전에 많이 갔었잖아요. 클리오도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확실히 시장에 니즈가 있는 섹터주들은
방향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별주고 좀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더 갈 줄 알고 가면 또 조정받는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바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 살짝. 왜냐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뭐 대웅제약이나 뭐 그러니까 보톡스 관련주. 네, 메디톡스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격 메리트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미 뭐 많이 오른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을 섹터 안에서 후발주자들을 조금 선택해 보시는 노력도 뭐 미용 뷰티 섹터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추격 매수, 이게 어쨌든 추격 매수 관점이니까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 게 생각과 다르게 다시 빠졌을 때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 각오가 돼 있을 때 들어가야겠죠. 이 손절이라는 게 근데 우리 사실은 박 부장님도 되게 잘 못 안 된다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손절이라는 게 내가 이 업황이 꺾인 업황이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손절을 해버리겠는데 이게 꺾인 업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손절하기보다는 빠지면 더 산다. 뭐 이런 관점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손절 안 하고 더 사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업황이 이거 이게 지금 시장이 이 업황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때문에 확 꺾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형주들도 거의 막 30%씩 빠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은 뭐 한 3, 4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 하는데 갑자기 뭐 조그만 뉴스 안 좋은 것만 나와도 그냥 바로 10%씩. 뭐 어떤 종목은 저거 오늘 왜 하한까지?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이거 왜 또 상한까지? 그런 종목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데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무슨 투비소프트인가? 그게 하한가요? 뭐지? 그랬더니 아까 봤더니 또 그때 왜 상한가 들어가려고 그러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메지온도 엊그저께 폭락을 하는 거서 내가 왜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종목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별주들이 사실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개별주는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한 그 업황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다라면 장기적, 중기적 관점에서는 그 종목을 모아가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올해는 누가 봐도 조금 대형주들이 힘들긴 힘들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시장에. 그렇죠. 네, 이 소자 시장에 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머징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나 코로나 문제 좀 줄어들고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 외국인이 팔기보다는 다시 지금 싸니까 국내 시장 너무 싸니까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을 노리는 게 맞겠고 외국인들이 계속 관망세라고 한다라면은 계속 지금처럼 중소형주 개별 종목 대응이 맞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그 이번에 그 종목 상담 그 포트폴리오 네. 문의 주신 분들 이번에 네. 좀 많이 오셨네요. 원래 좀 많이 있어서 지금 계속 순서대로 해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기는 오늘 했는데 네 분인가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좀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종목이 좀 많으신 분들은 또 제가 또 메일로 따로 상담을 해드려서 메일 보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봐드려야 될 종목이라든지 좀 섹터를 같이 좀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 위주로 조금 골라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그 아이디가 나나나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둘, 여섯, 여덟, 9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그렇죠. 4개월. 지난 10개월간 2021년 7월서부터 1월까지 4개월은 마이너스고 나머지 6개월은 플러스입니다. 현재 제 계좌는 마이너스 29.21, 그러니까 거의 30% 손실을 보신 거네요. 그쵸, 근데 아마 이게 그쵸. 다 평범한 상황일 거예요. 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 같기는 해요. 보내오신 분들 보면 종목이 뭐 어떤 분은 25개, 어떤 분은 뭐 35개 막 이런데 거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노라 하는 업종 다 대표주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죠. 물린가 팔고서는 다른 걸 사야 되는데 팔자니 손실일 수도 있고, 그쵸. 예. 뭐 퀀트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뭐 물론 그렇게 해서 그냥 모아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펀드를 운용하듯이 매매할 게 아니다라면은 한 계좌에서 20개, 30개씩 종목이 있다라는 거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배당만 노려서 그렇게 모으신 분들도 사실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종목은 배당 때문에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모아 놓으시면은 사실은 시장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이 정도가 그냥 맥시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시려면은 섹터별로 좀 주도 섹터 주들을 조금 일정 부분 편입을 하고 뭐 우량주를 안전판으로 깔고 간다 하더라도 많이 가져가시면은 안 되는 부분들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한 5천만 원 이내다. 그러면은 정말로 세네 종목. 세네 종목. 그다음에 그게 1억 관리하기가 아마 편할 네, 거예요. 1억 정도다. 그러면은 정말로 한 대여섯 종목. 왜냐하면 그리고 현금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다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종목이 많아서 본인도 관리가 안 되고 내가 무슨 종목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또 관리가 안 되고 또 방치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분도 재미삼아 적은 돈으로 매매하다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분들이 그렇잖아요. 좀 재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돈이 이렇게 해서 10% 벌었네. 그럼 500만 원 가지고 갈 거 5천만 원 되면 이거 이렇게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데 맞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한번 봐주시고 오늘은 조금 포트 봐드리고 종목 바로 상담처럼 종목으로 이제 종목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계속 조금 손실이 커졌어요.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손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4개월 동안 계속 이제 뭐 계속 매도는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시니까 손실이 많이 큰 편인데 지금 보시면 일단 종목 자체만 봐드리면 왠지 종목 자체는 크게 부담은 없어요. 지금 보면 현대건설이나 현대제철은 다 어차피 건설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현대건설은 최근에 조금 흐름이 괜찮은 편이고요. 현대제철도 철강이잖아요. 역시 건설에 들어가는 건자재로 볼 수 있고 주가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려하기보다는 조금 가져가시면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단기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에는 좀 많이 올랐고 경기 방어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에서는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가 가는 동안에는 조금 쉴 수 있는 타이밍 이런 부분이 살짝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YG 플러스도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매니지먼팅하는 회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날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싸이월드 뭐 얘기 나왔을 때 많이 갔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이제 NFT나 뭐 P2E 게임 뭐 이런 거였는데 요새 좀 위메이드는 조금 상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근 뭐 당선자가 이제 게임 밀어주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 보면은 메타 미국의 이제 메타 회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NFT를 이제 거래할 거라고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반응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한번 대시세가 나고 난 종목들은 몇 달 동안은 힘이 없더라고요. 6개월 이상.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불편해진 거잖아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그렇죠. 원가 부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되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YG 엔터 쪽들이 많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45% 스포츠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엔터 위주로 게임주 위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상태. 덱스터까지 하면은 거의 방어주, 뭐 메타버스, 엔터, NFT 다 이쪽으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덕산 네오룩스만 이제 IT 쪽인 거잖아요. 소재 쪽들.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지금 덕산 네오룩스나 뭐 현대건설, 현대제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지만 매수한 매수가가 지금 높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렸다는 얘기죠 네, 지금 네, 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뭐 덱스터도 오늘 메타버스들 좀 많이 올라오면서 오늘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덱스터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고 YG 엔터나 아까 JYP 엔터는 이거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엔터 쪽들이죠. 엔터 쪽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장 빠질 때 안 빠지고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둔화되거나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다날이나 위메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NFT라든지 그런 쪽들 위주로 움직이는 거니까 텍스토 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어느 종목이 지금 가장 힘든 구간인가 생각해 봤을 때 힘든 종목을 봐드릴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근데 일단 지금 네. JYP가 됐든 YG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네. 지금 요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네, 맞아요.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많이 올라오고 갔어요. 있죠. 네, 많이 갔어요.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적당하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냐.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최근에 올라온 것만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동안 룸을 좀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시면 JYP 엔터가 51,600원이죠. 그러면 잠깐만 주가를 좀 볼게요. 다른 분들도 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56,300원에 매수했으니까 맞나? 맞죠? 51,600원에 매수하신 건가? 일단 지금 수익 구간 아니에요? 그렇죠. 51,600원 수익 구간이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JYP 엔터도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 56,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 이격이 확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살짝 줄이는 5만 원 선 정도까지의 조정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YG 엔터 함께 볼게요. 엔터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 공연하기 전에 확 올라가고 또 힘이 좀 빠진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YG, 아이고 이거 아닌데 YG1이 나갔네. 요새 비슷한 회사가 많아가지고 이름이. 네, 네. YG엔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대에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태죠. 추세는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이평선들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종목들과 좀 뭐랄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냥 엔터 쪽들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잠시만요. 수급 좀 잠깐 볼게요. YG엔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형태죠. 그다음에 JYP 엔터는 기관이랑 외국인 같이 받아주고 있는 상태죠. 수급만 놓고 보면 사실 둘 다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좀 만약에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빨리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라면은 눈길이 이쪽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다른 섹터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터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정 부분 뭐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한 이후에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섹터 이동을 잠깐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좋은 거 맞고 만약에 지금 다시 또 만약에 금리 인상 가파라진데 그러면서 중국이라든지 안 좋아지고 러시아 문제 다시 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괜찮겠죠. 또 우리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문제가 돌아가는 그 사태 해결 기미를 좀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목들이 좀 탄력이 저하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라면은 일단은 좀 차익 실현 하시고 현금으로 다른 섹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새 보면은 건자재 섹터주들, 인테리어 가구 섹터주들 뭐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좀 조정이 나오면 항공 섹터주들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거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 쪽으로 조금 일정 부분 좀 이동해 보시는 전략 그렇게 좀 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러시아 문제 사태를 좀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들은 조금 갖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아니 이 앞에가가 매수가인가요? 이 매수가 66,700원. 그게 매수가구나. 이거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IT 섹터주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덕산 네오를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 네, 반도체들도 좀 뭐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반도체가 안 오른 게 아니에요. 한 2년 동안 꾸준히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 꺾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세를 복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좋다라고는 하죠. 인텔도 뭐 유럽에다 또 그렇죠. 투자를 한다고도 그러고. 특히. 네, 그래서 2차 전지도 솔직히 장비주들이 더 좋거든요. 소재주들보다는 지금 이제는 장비주들 계속 이제 발주해가면서 공장 증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는 소재주들도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좀 장비주가 실적 면에 있어서는 올해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같이 많이 빠졌으니까 장비주들을 보는데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소재단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IT 섹터 소재단이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주가 보시면 이거는 뭐 같이 IT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오늘 뭐 IT들이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같이 분석을 해드리자라면은 역시 이 정도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저점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그죠? 아이고 잘못 그렸다. 잠시만요. 네,
요 부분인 거잖아요.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덕산 네오루스 가지고 계신 다른 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라면 이평선이 지금 많이 풀렸죠. 지금 하방으로 확 풀려 있기 때문에 추세를 강하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IT 주식들이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게 일단 바닥선은 어느 정도 지금 이쪽 부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덕산 네오루스도 그러다 보니 과거를 말미암아서 봤을 때 여기가 바닥선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 60일선에서 걸릴 수밖에 없고 급락이 시작된 이 부분이 최대 저항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5만 원 부분이라면은 혹여 뭐 급등해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매도를 해놓고 좀 다시 또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 다른 IT주들도 다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60일선 언저리의 저항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고 지수로는 한 2,800 내외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은 IT에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추세를 더 강화시키기는 어렵다.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해서 다른 IT 섹터주들도 좀 힘든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단기 호흡으로 확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팔았다가 다시 또 눌림목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면서 서서히 조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들을 좀 확인해 나가시는 전략이 IT 섹터주들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청자 두 번째 분, 그 신오션. 저 아이디가 좀 독특하시네요. 신오션. 현금 비중은 50%. 현금 비중 잘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삼성 SDI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많이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33%네. 가장 많죠. 2차 전지 비중이 국내 좀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전지 아니면 자동차 섹터. 그래서 작년에 아주 기대감이 컸던 주도주 예상 주도주였었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하고 그죠?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만 원 정도니까 한 17만 원 빠진 거네요. 그렇죠. SDI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한 30% 이상이죠. 36. 네. 단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포스코. 그래도 나름대로 포트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짜신다고 짜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종목도 이렇게 5종목 정도로 깔끔하게. 네. 지금 보시면은 진짜 깔끔한 게 딱 요 정도가 좀 낫기는 나요. 잘 가기만 한다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에서 대장 하나, 반도체에서 대장 하나, 2차 전지에서 대장 하나, 바이오에서 대장 하나, 금융에서 대장 하나. 그러니까 대장주 중심으로 그 원칙은 괜찮은데요. 포트는 잘 짜놓으신 거죠. 사실 한국 금융지주 워낙 실적도 좋고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요번에 좀 불명예를 조금 씻었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셀트리온은 18만 원이니까 20만 원, 20만 5천 원이면은 뭐 그래도 좀 비교적 저렴하게 사신 거네요. 워낙 반토막 난 주가라. 네, 맞아요.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SDI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이 67만 원이 못 갈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는 그래도 SDI가 한번 급락 나온 다음에 지금 급반등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만회를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도 지금 이제 전고체 쪽도 이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사줘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도 요새 조금 약간 갤럭시와 관련된 트러블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반도체도 역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조금 2분기를 지나면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도 사실은 뭐 철강 가격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잘 가야 되는데 사실은 좀 어차피 뭐 들여와서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뭐 현대제철 얘기도 저희 했습니다마는 역시 다 가야 될 종목들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조금 수급이 안 따라줘서 안 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일단 50%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포트는 유지하시고 사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금리 인상되는 시기에서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도 실적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셀트리온도 저는 사실 셀트리온은 되게 어려운 종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뭐 나중에 뭐 3사가 합병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신에 요번에 그 캐캐 묵었던
그 악재가 풀렸으니까 공매도가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에 있던 공매도가 전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도 약간 공매도 압박에서만 벗어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결국은 또 실적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요새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은 셀트리온도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 뭐 레키노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매출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거꾸로 올해 좀 역기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레포트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좀 매수가 부분에 좀 저항대가 일정 부분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포트는 당분간은 조금 유지하시되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한번 올라오면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 아, 셀트리온은 되게 분석도 좀 어려운 종목이기는 해요. 일단 그리고 그 대신에 강성주주가 많아서 네. 많이들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저는 뭐 차트로만 얘기하니까 뭐라고 욕은 안 하시겠죠? 근데 아니, 그래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터닝하고 있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수급만 놓고 보시면 연기금이 조금씩 받아준 것 같아요. 바닥에서 보험권이라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게 거의 기적적인 그러니까 일인 것 기금 같습니다.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네. 네, 그동안은 계속 안 들어왔었는데. 기타면은 좀 법인이겠죠? 네, 기타 법인. 네, 맞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데가 저 잘 기억이 안 나기는. 자사주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아, 그러면은 이게 끝났나? 막 자사주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저도 그거 잠깐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타는 기타 법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자사주들이 여기서 좀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뉴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뭐 틀린 말을 했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요. 일단 차트만 분석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고 제 고객분 중에서도 지금 한 5, 6년 이상 계속 셀트리온만 보유하고 계신 분 있고 강성주주들이 진짜 많죠.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신용 쓰시면서도 끝까지 안 털리겠다라고 쥐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아서 그분들이 정말 실적이 나중에 또 셀트리온 좋아져서 수익 많이 나서 좀 우승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차트로만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락 추세는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지금 21선이 돌기 시작했고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60일선 위로 일단 올라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만 놓고 봐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 터닝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은 한 요 정도? 지금 한 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17만 원이 안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인 데가 이쪽이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시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아까 이분이 20만 5천 원에 물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오면 개인적으로 일단 판다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뚫어도 여기서 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과 22만 원 사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박스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약간 물리신 분들도 많고 매물이 많다라는 점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20만 원부터 22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매도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평선들 돌리면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기타 시장 환경이나 기업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재매수하는 대응 이런 부분들 조금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기보다는 가지고 기다리시고 17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다른 거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좀 오르면 팔고 다시 좀 그러니까 주식 수를 좀 늘리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뭐 비중을 조금 그냥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항상 공매도도 많고 지수 대형주기 때문에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뭐 거래소에 그렇지. 셀트리온이 있듯이 지수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또 외국인들 수급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실적은 역기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고요. 아까 포트 상담 주신 분들도 그렇게 좀 대응해 보시고 너무 대형주고 너무 시총 큰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도 현금이 50% 비중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한 종목들 안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좀
넣어 보시는 전략, 네, 이런 부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중장기 투자 포트죠, 이건? 장기 투자 포트? 포트로만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포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업종 대표주들이고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지수가 보니까 오르면 지수가 오르면 올라가는데 그냥 지수만 올라서는 안 되고 외국인 돈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포트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남기신 글에도 이제 삼성 SDI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SDI도 한번 예, 볼까요? SDI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다른 이건 아마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주에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소재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원가 부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근데 레포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재주들은 셀 업체들한테 가격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셀 업체들도 자동차 업체한테 가격 전가를 시켜요, 결국은.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 올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테슬라도 자동차 가격을 올릴 지경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자동차가 덜 팔리게 되면은 결국은 셀 업체도 안 되고 소재 업체들도 안 좋다라는 게 반론일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어디죠? 2035년부터는 온리 100% 전기차만 한다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게 이 업황이 확장 업황인 건 맞긴 한데, 일단은 작년에 워낙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돌아오는 것과 주가 오른 것과의 괴리가 있다 보니 그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 중에 지금 조정인 거잖아요, 소재업체들은.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희 금요일 날 말하면서 이번 주 초에 월요일이나 뭐 이렇게 한번 세게 빠지면 아마 단기 바닥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역시 뭐 SDI도 그때 같이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3단 하락 깊게 나오고 4단 하락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리바운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은 아직까지 매도 보이시죠? 기금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모펀드랑 투신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 저점에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수급을 보여줘야 될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수급적에서는 좀 안타깝죠. 얘네들은 좀 한번 사면 꾸준히 사고 그러잖아요. 한번 팔면 꾸준히 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꾸준히 팔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 꾸준히 팔고 있는 게 멈추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매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매도량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도의 피크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SDI에 대해서. 매수로 전환할지 여부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매도의 피크는 좀 지나갔다. 그리고 이평선이 지금 최대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도가 최대라는 거죠. 이격도가 최대가 되면은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이 종목도 최대로 보면 여기 60일선 부근까지 1차적으로 보겠고, 여기 급락이 나왔던, 제가 여기 그어드렸던 저항대까지 보시는데 한 62만 원 선,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62만 원 선까지 리바운딩이 나오게 되면은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역시 SDI 같은 경우도 러시아 문제라든지 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는, 원자재 가격들의 가격이 하락 안정화된다라면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지금 조금 보유하고 좀 리바운딩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1차적인 저항 때는 기본적으로 55만 원, 56만 원에 강하게 1차적인 저항대가 있고요. 이거 돌파하게 돼도 60만 원 부근에 진짜 강한 저항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5만 원 부근에서 1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60만 원 부근에서 2차적인 저항대, 이 부분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났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대시세가 난 종목은 한번 꺾이면 그 다음 고점을 이렇게 못 뚫었을 때가 이미 던져질 때거든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제 고객분들은 거의 다 제가 SDI 같은 경우는 80만 원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다 매도를 권해드렸어요. 일단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났고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해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SDI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 손님 SDI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신 분 있다고. 근데 그분은 SDI를 워낙 제가 정말 쌀 때 사드린 분이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셨어도 수익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방송에서 좋다 그러니까 막 그걸로 바꿔 타신다고 바꿔 타신 거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흐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는 분명히 좀 염두에 두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거 SDI도 가격대 뭐 꽤 빠지면은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제 거의 와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더라도 55만 원, 60만 원의 1차, 2차 저항대를 좀 일단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종목 물리신 분들은 조금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청자 분 익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이디는 말씀 안 드리고요. 보험을 2개 해지해서 돈을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5종목이네요. 투자하신 돈이. 근데 이 가운데서 일단 한번 전체 포트 간단하게 네. 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네. 자동차 여기에서 지금 자동차가 아니군요. 삼성전자 비중이 20%, 서희건설이 27%, 이 2개, 포스코 네. ICT가 16%, 요 세 종목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뭐 8만 1,000원이니까 거의 매수하신 가격 고점이신 거죠. 7만 원이죠 지금. 지금 그렇죠. 많이 빠졌네. 그러고 네. 보니까. 삼성전자로 치면 많이 빠진 거죠. 네.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덜 빠진 덜 빠진 거고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서희건설은 뭐 지금 1,734원이죠. 요새 건설주들 엄청 좋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서희건설 제가 주가를 못 봐가지고 제가 아까 다른 건설주들 다 보고 오긴 했는데 이 종목도 1,700원에서 하셨으면 수익이 지금 많이 나 계신 거잖아요. 오늘 중소형주 올랐으니까. 네, 중소형 건설사들 많이 오르고 최근에 건자재 많이 오르고 가구 인테리어들 많이 오르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죠. 그러네요. 이 종목도 예전에 보면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달리는데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정책적인 수혜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한데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봐드린다라면은 역시 이 종목도 일단은 한번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잖아요. 길게. 네. 여기서도 좀 윗꼬리가 달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하는 날 윗꼬리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2,0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서희건설도 추가 상승할 때 요 2,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뭐 음봉이라든지 거래 터진 상태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도 보시면 오늘 보세요. 올라오니까 다 팔아버리잖아요. 개인이 다 사고. 네, 개인만 다 사고 외국인이랑 뭐 기관 뭐 사모펀드 할 것 없이 그냥 막 다 던져버리잖아요. 기타 법인까지.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은 오히려 오늘 개인이 다 물량 받아준 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희건설도 이번 주에 좀 추가 상승 시도했을 때 2,000원 강하게 다시 돌파 못한다라면은 일단 좀 차익 실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종목 교체를 같은 건설 안에서 하더라도 좀 나중에 좀 바꿔주시는 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때 다른 종목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외국인이랑 기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이게 다 예전에 좀 그어놨던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8만 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중간에 여기 7만 6천 원이 지지선이었었는데 또 돌파 안 됐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이번에 올라오면 7만 5, 6천 원 정도 오면 한번 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7만 5, 6천 원이 오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지수 리바운딩이 만약에 러시아니 뭔지 다 해결이 돼서 올라오면은 리바운딩의 목표치는 저희 한 2,800 전후로 잡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60일선이 꺾였어요. 이번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중기 추세가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저항이고요. 20일선도 지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올해는 사실은 종목 플레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낫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소부장. 변동성이 가장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올해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하이닉스한테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고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요번에 이제 7만 원 이제 깨지고 나면서 이제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7만 원 정도 계속 지지하시는지 지지하는지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올라왔을 때 뭐 하여튼 7만 5천 원, 6천 원 여기가 변곡점이라서 이 부분 정도 혹시 보유하신 분들 올라오시면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새 계속
작은 업체들 계속 사겠다, M&A 하겠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M&A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M&A 기대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섹터, 뭐 로봇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 회사들도 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지목한 섹터가 있는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좀 시세는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정말 미친 듯이 사주기 전에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도체를 할 거면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 대형주 단에서는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오면 7만 5, 6천 원에서는 끊어준다. 이렇게 조금 근데 생각해 주시면. 이분이 사신 가격이 막 8만 1,000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절 개념으로 하자. 비중이 조금 높으신데 만약에 시간 투자를 하겠다. 나는 1년에 4번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이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뭐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일정 부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 가격인데 8만 1,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손실이 한 13% 정도 되죠. 그죠? 10,000원이니까. 13% 정도 그렇죠. 되죠. 뭐 한 대략. 개인적으로는 조금 크로스해서 하이닉스로 살짝 옮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히려 하이닉스는 좀 낫거든요. 지금. 반도체만 하니까 수혜를 그냥 바로 받는데 맞아요, 삼성전자는 맞아요.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핸드폰 네. 폰 이슈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서 부담스럽다면은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하이닉스 사서 또 하이닉스 올라오면 팔고 솔직히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상당히 액티브 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의 어떤 실력과 결단력이 왜냐면 딱딱 끊어가지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훈련이 되신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이라면 오히려 그게 맞아요. 오히려 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장에 좀 적극적이신 투자자라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사실 반도체 하면은 그냥 요새는 정말 뻔하게 움직여요. 많이 빠지면 기판. 오늘도 뭐 대덕전자, 심태, 코리아 서킷 올라오듯이 그 다음에 또 하이닉스 바라보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딱 반도체는 그 네 종목만 갖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위너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대응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으신 편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서 오히려 삼성전자 이만큼 빠지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20, 30%, 30, 40%씩 빠졌으니까 조금 섹터를 조금 이동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서 20% 정도니까 좀 다른 쪽으로 지금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서희건설 그다음에 뭐 진송 TC 다 괜찮은 종목들 다 섹터별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뭐 요새 뭐 디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LG전자도 있고. 또 사실 LG전자는 이분이 매수가가 좀 높긴 한데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LG전자 추천했던 가격은 20만 원대 한 초중반이었었거든요.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조금 털어서 LG전자에다 조금 더 사시는 것도 어떨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SNS텍도 계속 레포트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진짜로 괜찮다고 나오는데 제가 SNS텍도 그때 3만 원 초반에서 샀던 부분 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뭐 2만 7, 8천 원대 뭐 이렇게 있긴 한데 SNS텍도 있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다 반도체만 있는 거잖아요. 원익 IPS, SNS텍 다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많이 빠져있는 이 저가권에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조금씩 이동을 더 거꾸로 해놓으시는 거. 종목 교체 조금씩.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 밑에 있는 다른 반도체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원익 IPS나 SNS텍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바꿔주는 거. 교체를 해서 좀 넣어주는 거죠. 이쪽들도 지금 손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꿔주시는 전략. 뭐 진성 TC나 서희건설은 최근에 뭐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조금 유지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희건설은 차트 말씀드렸던 거 단기 급등 이용한 부분에서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부분들 조금 고려해 보시고 뭐 현대 모비스나 한원시스템, 기아 다 자동차 쪽이잖아요. 이쪽은 지금 당장은 제가 무슨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쪽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난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풀리기를 좀 기다리시면서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신청자분, 특급 사랑둥이 아빠님. 그러니까 5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 제가 아이 성인 때까지 투자하려고 2021년 1월 중순 삼성전자 87,500원부터
직접 투자를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적립식 펀드로 아이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 금액은 900만 원, 삼성그룹 적립식 펀드 금액은 약 2,500만 원 가량 됩니다. 현금은 약 30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중점 투자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맥쿼리 인프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되게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직접 주식을 잘 못하니까 적립식으로 펀드를 넣고 계신 거잖아요. 펀드가 오히려 3분의 2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이랑 그렇죠. 주식 직접 투자하는 거는 3분의 1 정도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간접 투자가 3분의 2인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또 지금 보면 중점적으로 삼성전자, 맥쿼리 인프라를 생각하고 있다. 아이를 위한 투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장기,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장기적으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배당이 높은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인프라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으로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그리고 배당 상당히 높고, 저는 이 부분도 꾸준히 삼성전자처럼 모아보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은 결코 막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꼴 국내 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중점 투자 종목이니까 삼성전자와 네. 맥쿼리 인프라. 근데 이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현금 보유는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 네, 네. 이게 방향이 맞느냐? 네. 이런 투자 방향이. 오, 맞죠. 왜냐하면은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그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 건 유지하고 되게 전략적으로 되게 잘 짜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 데다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간접 투자를 3분의 2 정도 가져가시는 거고,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중점 투자고 이제 맥쿼리 인프라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둘 다 오케이. 자녀를 위한 투자로는 그 2개 종목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나머지를 보면은 뭐 건설 사랑이 출중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HDC는 뭐 현대산업개발 지주회사고, HDC는 요번에 그 사태 때문에 좀 다시 빠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HDC하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뭐 소송을 진행하겠죠. 정부에서 뭐 너네 1년 영업정지 그래도 항복 못하겠어. 그러면서 소송을 하겠죠. 그럼 그게 한 1, 2년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임의적인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저는 건설 섹터 안에서는 좀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HDC나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건설주로 좀 바꿔주시는 전략. 뭐 제가 계속 뭐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 예전부터 이제 뭐 DLENC라든지 그다음에 GS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같이 이런 플랜트에도 유능하고 국내 재개발에서도 유능한 기업들로 오히려 조금 교체해 주시는 게,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계속 GS건설을 4만 원단 밑에서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말했던 게 현대산업에서 이제 누수되는 부분이 오히려 GS건설 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 고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소형 건설사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HDC나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좀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조정받았을 때 그쪽으로 조금 바꿔주시는 전략을 건설 쪽에서는 좀 드리고 싶고, 이 자이 S&D도 그런 류예요. GS 계열이거든요. 이 건자재라든지 뭐 이런 건축 쪽, 뭐 그런 건설 쪽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난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이, 잠시만요. 자이 S&D. 이것도 되게 한동안 레포트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차라리 이게 좀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흐름상으로는 괜찮잖아요. 지금 기간 조정을 계속 겹치다가 지금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고, 지금 9,830원인데 매수가가 9,910 얼마니까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니면 차라리 이쪽에다 좀 더 아까 HDC랑 그런 거 정리한 거 이쪽에다 몰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대적인 면에서 한 11,000원대 이쪽까지는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조금 몰아주시고,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TNG는 뭐 담배인상공사잖아요. 이것도 되게 좀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역시 뭐 담배,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병주고 약 주는 회사잖아요. 그렇긴 한데 가격적인 부분 보면 8만 원 매수하셔도 역시 수익 중이세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좀 주가 자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저항대는 한 지금 보시면 딱 눈에 보이는 저항대가 한 8만 6, 7천 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엔진은 요 구간 가면 한번 잘라주셨다가 뭐 다시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 포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라면은 그 부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컴투스 이 부분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게임주들 중에서 그래서 위메이드 다음으로 컴투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워낙 잘 갔었고 이거를 좀 봐드리면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컴투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위메이드도 차트 안 봤지만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위메이드 가지고 계신 분, 컴투스 가지고 계신 분들, 이상하게 게임주 가지고 계시면 되게 많아요. 크래프톤 가지고 계신 분, 카카오 게임주 마찬가지로 되게 그게 참 있고. 메타버스 뭐 이런 네. 기대감들 맞아요. 때문에 작년에 그때 P2E 게임 뭐 그죠? NFT 이런 게임으로 위메이드도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저기도 위메이드 하면 이제 생각나는 김 PD님 계시지만 네, 그래서 위메이드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아까 이것도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나타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난 종목들은 고통의 시간도 계속 좀 길다. 이런 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투스를 좀 다른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같이 봐드리면은 역시 컴투스도 그때 한번 분석해 드렸던 바가 같이 18만 원대 이게 지금 3봉이 된 거잖아요. 4봉 정도 되네요. 3봉이 아니라 이렇게 3번, 뭐 큰 그룹으로는 3번. 그래서 이 가격은 진짜 좀 단기에는 복구하기 좀 힘든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자체도 지금 새 당선인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뭐 그다음에 그런 코인류라든지 그런 NFT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P2E 게임도 마찬가지로. 근데 시장이 일단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 시기에 약간 이런 코인류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뭐 이런 쪽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 케이스. 일단은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정책 기대감은 있지만 시세가 좀 너무 강하게 났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 컴투스도 많이 꺾였고 매수가가 11만 8천 원. 오, 근데 생각보다 손실 많이 안 나셨네요. 다 최근에 사신 건가 보네요.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또 뭐 쭉 가져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요거는 쭉 가져가시는 건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올라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12만 원대 넘어서면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차익 실현 해주시고 정말로 쭉 가져가고 싶으시다라면은 매도 한번 하고 다시 조정받을 때 좀 재매수하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산업개발이랑 HDC는 조금 정리해서 섹터 내 다른 종목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컴투스도 기술적인 부분 활용을 해서 올라오면 좀 바꿔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들이 깡총하지만 뭐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치가 확실하니까 그 부분대로 좀 아이를 위해서 가져가시는 전략.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쪽들 위주로 트레이딩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담해드린 것처럼 다시 또 밑에 주소 하나 좀 내보내 주세요. 우리 박진희 부장님 개인 이메일 주소. 예, 그래서 또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가 정리해서 다음 주 예, 수요일 날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번에 좀 오래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또 이제 종목이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좀 공감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일단은 조금 추려가지고서 해드리고 있고 종목 상담도 지금 많이 주시긴 하셨거든요.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솔브레인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솔브레인이요. 제가 우리 박진희 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한번 봐드릴게요.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가 됐고 동진도 마찬가지가 됐고 최근에 좀 특수가스 업체들이 조금 힘들죠. 오히려 좀 러시아 수혜를 받아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반도체 업체들이 그냥 싹 다 밀리니까 같이 빠졌어요. 근데 솔브레인이 혹시 뭐 매수가는 말씀 안 주셨나요? 매수가는 안 나와요. 매수가는 안 나오세요? 네, 매수가는 없고. 그러면 차트대로만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얘는 분할 상장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직전 저점대에서 지금 마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솔브레인은 더 빠진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이
보시면 다 우하향 상태죠. 그리고 이격도 과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하향 상태에 이평선을 돌리는 데 시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 50% 비중이 50%. 많으시네요. 아이유님. 그다음에 30만 1,000원. 물 타도 되나요? 30만 1,000원. 물 타도 되나요? 일단 저 생각만 말씀드리면 일단 물을 타려면 반도체 쪽들이 조금 좋아져야 되잖아요. 일단 삼성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물은 타실 수가 있는데 시간적인 투자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평선들이 지금 다 풀려서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이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나 봐요. 뉴스가 나왔었어요? 유상증자 이슈가? 또 이거에 대해서 무상증자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듯요. 무상증자. 그 의견이 아니라 무상증자 같은 호재가 나와야 좀 오를 것이다. 이 얘기인 네. 것 같아. 근데 일단 주가 자체는 좀 거래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소브레인 자체가 원래 거래가 없어서 좀 무거운 편이긴 한데 만약에 물탈 여력이 있으시다. 33만 원? 30만 1,000원. 30만 1,000원. 단가를 한 5만 원까지 낮출 수 있으려면은 타셔도 될 것 같아요. 24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라면은 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타서 24만 원까지 평가를 맞춘다면 평단을 한 24만 원까지 낮출 수만 있다면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0일선이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가 지금 계속 24만 원에서 막히고 이번에 급락 맞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내가 단가를 24만 원까지 낮춰서 24만 원까지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자신만 있으시면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춘 물탄 가격에서 매도하고 나와라. 저는 그렇게 일단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매수라는 거는 처음에 1 사고 그다음 빠지면 2 사고 그다음 빠지면 3 사고 그다음 빠지면 4 사가지고서 단가를 확 낮춰놓고 리바운딩을 했을 때 딱 팔고 다시 저점을 잡아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인 거거든요. 이렇게 급락한 종목이라든지 추세가 하락한 종목들은. 그래서 단가를 내가 팔 수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항대 내가 여기까지는 가겠다라는 가격까지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면 단가를 낮추는데 단가를 기껏 낮췄는데 한 26, 7만 원이다. 갈 기약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리바운딩 했을 때 그 리바운딩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강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대까지 낮출 수가 있으면 낮춰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낮춰놓고 뭐 러시아 문제라든지 삼성전자의 방향성 보면 외국인 들어오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올라올 수만 있다라면은 팔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니까 저는 장투로 가기 위한 투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을 탈 수 있다라면은 물 타시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약간 물 타기에도 애매하게 올라 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한 20만 원 부근에서 이미 한 10% 정도가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타기 애매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여기 21선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 갭이 살짝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갭을 메꾸는 조정이 나온다면 한 21만 원대 한 중반? 네, 한 21만 원대 한 중반까지 내려온다라면은 한번 물타기 시도를 한번 해보시되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이 3개 떨어지면서 강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3만 원부터도 저항대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장 상황 때문에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리바운딩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물타기는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크게 막 좋아질 호재가 이 개별 기업한테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강하게 돌릴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은 없는 상태니까 하여튼 23만 원에도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봐야 24만 원이니까 정말 왕창 물타가지고서 정말 23, 4만 원으로 단가 낮춰놓고 거기서 한번 매도를 승부 보겠다 하시면은 한번 물을 타시고 그게 아니면 조금 이 이평선들이 좀 완만해지면서 21선을 올라타면서 넘나들면서 거래가 실리는 시점을 기다려서 거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조정이 살짝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웬만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종목 선택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근데 사실 33만 원까지 가기는 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물 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조정이 들어오면은 물을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물탄 가격이 오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자가 우리 박 부장님 맞아요. 의견이신 걸로. 최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물을 타고. 왜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한 5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그러면 단가 엄청나게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수준 아니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낫고. 물을 타서 그렇게 확 낮출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자리를 안착을 했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는 좀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박진희 부장님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제 개인적인 참고만 의견입니다. 하시고요. 그래서 네. 또 다른 의견들 들으시고 한번 자신의 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버가 안 됐네요. 다행이네요. 좀 내일도 오늘만큼만 올라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네, 아마 이거 모든 분들의 아마 소원일 거예요. 오늘도 좀 좋은 소식 나와서 미국에서 내일도 좀 쫙 올랐으면 그렇게 올라도 아직 본전 회복이 멀었으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도 할 게 없고 올라도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웬간히 빠졌어야지. 그러니까 뭐 오른다고 아직도 뭐 저 본전까지 아직도 멀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공격적으로 물을 타신 분들은 어떻게 기회라도 잡아볼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어차피 시장이 끌어다닐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잖아요. 홍콩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냐. 그러게 12%.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럴까봐 주식을 못 판다고. 언제 어떻게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돼서 시장이 급등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좀 사실은 지금은 좀 팔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꾸역꾸역 제가 봤을 때는 한 2,800선까지는 리바운딩이 상황이 변화되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겟은 한 그쯤에서 좀 잡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은 종목 장세니까 종목별로는 지수랑 전혀 다른 상황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종목에 좀 충실하시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진희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저도 참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 불안도 하고 그러나 어쨌건 잠은 푹 자야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바뀔 일은 하나도 없으니. 저는 예전에는 뭐 연준 그 무슨 말 할까 고민됐는데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질까봐 겁먹을 때가 이제 보통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미 다 떨어졌거든. 그것도 그렇고 걔보다 더 센 놈이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그쪽이 우크라이나 더 사태이기 중요해. 때문에 그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하여튼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12시 장중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파이로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한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